네, 지금부터 102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정별 원장 중 잔액의 표시가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우리 재무상태표를 BS라고 하고 손익계산서를 IS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럼 이때 BS에서는 자산이 어느 변? 차변이고요.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다. 이 정도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쵸? IS는 차변의 비용이고 대변의 수익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항상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자리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자기 자리에 항상 그 잔액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자리가 차변이니까 차변의 잔액이 있어야 되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 자기 자리니까 대변의 잔액이 남아야 되고, 비용은 차변의, 수익은 대변의, 이렇게 자기 자리에 잔액이 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선수금이 부채인 거 알고 있을 거고요. 그쵸? 차량 운반구 자산인 거 알고 있을 거고요. 선납세금도 자산인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선납세금은 참고로 이제 먼저 납부한 세금인데, 먼저 납부한다는 그런 의미는 항상 성급의 의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자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도 자산인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임차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그쵸, 보증금을 이렇게 주는 건데, 그 보증금은 나중에 방을 빼게 되면은 집주인한테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결국 내 거예요. 얘가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부채는 자리가 원래 대변이니까 대변의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차변에 있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요. 차량 운반구도 자산인데 자산이면 차변의 잔액이 있었는데 대변에 있죠. 그럼 이것도 틀린 거예요. 자기 자리에 항상 잔액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럼 선납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산이니까 차변이 자기 자리인데 대변의 금액이 있죠. 그럼 이것도 틀린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임차보증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 잔액이 남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밑에 지문에 보니까 전부 다 급여, 접대비,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죠. 그쵸? 전부 다 비용이에요. 그럼 비용이니까 우리 비용만 가지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비용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가 있죠? 영업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업 외 비용이 있죠.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근데 이 영업비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비용들은 이제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을 암기하시면 제일 좋아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영업의 비용을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자, 수업 시간 때 얘기 드렸죠. 기용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기는 누구입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영업의 비용은 말 그대로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영업과 관련이 없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기부금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다면 기에서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도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매출 채권을 떼인 게 아니고 매출 채권이 아닌 장사와 관련이 없는 채권들을 떼었을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영업의 비용이에요. 자, 용은 이제 이자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쌤이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실은 글자 끝에 무슨 손실 붙는 거 있죠. 뭐 잡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 몇 번입니까?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뭐냐 그 얘기죠. 그럼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영업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영업에 영향을 주는 거는 영업비용이에요. 그럼 영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 뭐다? 영업 외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은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영업이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데 정답은 이자 비용 3번이 되겠습니다. 얘가 영업의 비용이죠.
자, 월급 주는 거, 접대하는 거,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뭐예요? 장사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영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결국은 영업의 비용이 뭐냐를 묻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재무제표의 종류 중 A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A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다음 뭐죠? 네, 손익계산서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네,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건 점수 주는 거예요. 첫 시간부터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넘어가시고 다음 4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얼마입니까? 네, 1년 이내이죠. 우리 회계에서 단기는 뭐예요? 1년 이내이니까 1년 이내 도래하는 금융상품으로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현금성 자산은 여러분들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얘는 만기가 3개월 이내이죠. 그래서 3개월 이내하고 1년 이내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결산일로부터가 아니고요. 얘는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자, 5번 별표.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참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볼게요. 다음과 같이 주어진 자료에서 단기의 외상매출금의 현금 회수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외상매출금 계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외상매출금 계정이 있는데, 외상매출금은 참고로 자산이죠. 그러면 얘는 자산이기 때문에 항상 차변이 자산의 증가, 대변이 자산의 감소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상매출금이 증가했다. 무슨 말일까요? 외상매출금은 물건을 팔고 돈을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외상값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자리가 차변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감소는 뭐냐? 내가 받아야 하는 외상매출금이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왜 감소했을까요? 돈을 받았으니까 감소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 외상매출금은 첫 번째 기초의 외상매출금이 차변에 와야 됩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저번 연도에서 못 받아가지고 넘어온 거고요. 그러면 밑에는 뭡니까? 외상매출금의 증가분이죠. 이거는 뭐다? 단기에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고 받지 못한 돈이 증가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변에 단기 외상매출금이 감소하는데, 이거는 뭐다? 그 외상값을 회수했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의 감소는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기말까지 남아있는 외상값이 있다면 걔는 뭐다? 기말 외상매출금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들을 각각 대입하시면 돼요. 자, 외상매출금의 기초잔액은 얼마입니까? 200만원이에요. 여기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잔액은 결국은 반대편이죠. 여기에 300을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기에 발생한 외상매출액,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값이 더 늘어났겠죠. 얼마? 500. 이게 외상매출금의 증가예요. 그리고 단기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조기 회수에 따른 매출 할인액 돼 있죠. 자, 이게 4만원인데, 자, 이 4만원만큼은 어디에서? 외상매출금에서 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얘가 얘를 배제하고 이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얘가 나온다면 이 외상값도 내가 드디어 받지 못하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여기서 빼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대변 자리에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좀 칼 좀 작은데 미안합니다. 여기도 만들어 놓을게요. 자, 매출 할인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얼마? 4만원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전액 현금으로 회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차변과 대변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에 얼마? 700만 원 있었죠? 그럼 대변도 합계가 700이 돼야 돼요. 이해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저번 연도에 받지 못하고 넘어온 외상값이 200이 있는데 단기에 500이 더 생겨난 거죠. 맞죠? 근데 기말에 뭡니까? 외상물 조금이 300이 남아있죠. 그쵸? 그리고 매출 할인이 4만원만큼 취소가 되었죠. 그럼 여기에 남는 이 돈 있죠. 모자란 돈. 이 돈이 외상 매출금의 감소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0에서 304만원 빼면 돼요. 이해되나요? 그럼 얼마가 나온다? 396만원이 나올 것이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700만원만큼 있었는데 기말에 300이 남았다는 얘기는 원래는 얼마? 400을 내가 회수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400 중에서 4만원만큼은 회수한 게 아니라 할인해 준 거죠. 그럼 결국 얼마? 396만원만큼만 회수했다 이런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참관하세요. 그러면 거꾸로 외상매입금 아시죠? 이거는 갚아야 될 돈인데 얘는 거꾸로예요. 얘는 이제 부채이죠. 그럼 부채는 자리가 항상 대변이니까 대변에 기초가 있어요. 그럼 대변의 기초의 외상매입금이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고 혹시나 내가 외상으로 매입했다면 외상매입금이 대변에 또 증가할 수도 있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외상매입금은 갚아버리면 어디에? 차변에 감소합니다. 그리고 기말까지 못 갚은 것들은 기말의 외상매입금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항상 차변에 기초가 있고 대변에 기말이 있고 그렇죠? 또 항상 차변에 자기 자리에서 증가하고 다른 자리에서 감소하는 거죠. 그럼 부채는 거꾸로예요. 맞죠? 부채는 어디에서? 그렇죠. 자기 자리가 대변이니까 대변에서 기초가 발생하고 기말이 거꾸로 차변에 있는 거예요. 부채는 자기 자리가 대변이니까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갚을 거의 증가. 얘는 갚을 거의 감소. 이거는 결국 뭐다? 상환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은 외상매입금도 시험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계정도 같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세요. 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는 잠시 화면을 좀 볼 건데요.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내용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기본 강의 때 물가 상승 시 기말재고,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법인들은 법인세, 개인들은 소득세였죠. 기억나십니까? 자, 이 네 가지의 크기 순서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때 우리 기말재고하고 매출총이익하고 법인세, 소득세 비용은 크기 순서가 똑같다고 했죠. 어떻게요? 선이, 총후 맞죠? 그래서 이거 가나다란 마바사, 아자, 차카, 타파하 순으로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쵸? 크기 순서. 근데 매출원가만 유일하게 혼자 왕따였죠. 얘만 어떻게 한다? 뒤집어 후총 2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순서를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자, 상품 계정을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 상품 계정은 항상 자산이기 때문에 자리가 차변이죠. 그러면 차변이 창고예요. 그러면 창고에 보면은 저번 연도에 팔고 남았던 기초 상품 재고액이 있겠죠. 정기에서 넘어온 거, 정기 2월이죠. 자, 이게 먼저 들어온 거고요. 이게 모자라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 다시 좀 더 상품을 매입하겠죠. 이게 순매입이에요. 어차피 이 두 개는 더해서 팔아야 돼요. 그래서 팔아버리면 매출 원가가 될 것이고 팔고 남은 게 이제 기말에 남았구나. 그걸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고 하고 얘는 이제 다음 연도에 팔아야지 하면서 차기로 넘겨주죠. 그래서 차기 2월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출원가의 공식은 기초에서 순매입을 더하고 기말을 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개를 아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재고 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후입 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왜요?
실제 물량의 흐름과 원가의 흐름이 대체로 일치하는 방법은 누구였죠? 선입선출법이었고 기본 강의 때 쌤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해야 돼요. 물량의 흐름과 원가의 흐름이 일치한다는 것은 선입선출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후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르지 않는 것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기말 재고가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상품의 단가로 계산됩니다. 자, 볼까요? 후입 선출은 먼저 들어온 거하고 나중에 들어온 것 중에서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리죠. 그래서 항상 오래전에 구입한 물건이 기말에 항상 창고에 남아 있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해되죠? 다음 3번.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소 작게 계산된다. 맞죠? 물가 상승 시에 이익이 가장 작은 것은 누구입니까? 후입이죠. 맞는 말이고요. 4번. 물가 상승 시 기말 재고가 과소평가된다. 맞는 말이죠. 물가 상승 시 기말 재고도 그쵸? 후입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맞는 말이고 1번이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걸 물어봐요. 실제 물량의 흐름과 원가의 흐름이 일치하는 그 경우는 선입선출법이다. 맞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 문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 세무과에 따라다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모든 그 강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거든요. 이거 설명하잖아요. 전부 다 다들 먼저 들어왔으니까 먼저 맞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물량의 흐름과 원가 흐름이 일치하죠? 하고 그냥 얼버무리거든요. 혹시 그런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강의를 들어보시면 저도 그래 저도. 왜 그럴까요? 설명하기가 귀찮아요. 왜? 이거 이해시키려면요 계속기록법하고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 선입, 후입, 평균법 모두 적용해가지고 다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계속기록법일 때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일 때하고 같은 후입선출법, 같은 평균법이라 할지라도 매출원가하고 기말상품 재고의 크기가 달라요. 그게 일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선입선출법만 일치해요. 유일하게. 근데 이거를 기출문제에서 또 설명해버리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맞죠? 여러분도 지치고 우리 강사님들도 지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얼버무리면서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내용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요? 이거는 나중에 전산세무까지 계속 나오는 문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설명드리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럼 어떤 분도 그러겠죠. 아니 쌤 그래도 저는 이 원리를 알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초이쌤 전산회계 2급 재고자산 파트를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은 정말 자세하게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보고 싶은 분들은 보시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그만큼 중요한 문구이기 때문에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왜 이래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외우세요 그냥. 자, 외우는 게 좋다. 자, 다음은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형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그 유형 자산 파트에서 자본적 지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배웠죠? 네, 수익적 지출을 배웠죠. 자,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본적 지출은 쌤이 이제 지출이 발생하게 되면은 얘는 뭐다? 자산의 원가에다가 포함을 한다라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했고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에 이제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비용이 수선비였죠. 그래서 이거 쌤이 사례들을 좀 암기하라고 했는데 조금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지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지출이 비용의 성격보다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지출로 인해서 내 건물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럼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내 건물에 엘리베이터 없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했어요.
그러면 건물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쵸? 또 우리 건물이 10층인데, 그쵸? 한 12층 정도 해가지고 있잖아요. 층수를 더 올렸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증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타 시설들을 또 설치했어요. 그런 걸 증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외벽을 뜯어내가지고 좀 우아하게 또 이제 뭐 어떤 공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 거죠. 리모델링.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이 들어가면은 전부 다 건물의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돈이 되는 지출들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 돈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그만큼 내 건물값이 올라가는 거죠. 주로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 설치, 증축, 증설,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본적 지출이에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수익적 지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그렇죠. 얘는 수선비로 많이 이제 분개를 하죠. 그럼 수선비로 분개할 때 이제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유리창 교체하는 거. 그렇죠. 창문이 깨졌다. 유리창을 갈았어요. 그러면 우리 건물의 가격이 올라갑니까? 유리창 교체했다고 해서 건물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런 건 없죠. 그쵸?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수익적 지출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있었죠? 페인트, 도색. 페인트 칠한다고 해서 우리 건물의 가격이 이렇게 뭐 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정말 시험 잘 나오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네, 4번이 되겠죠. 이게 뭔가 하면은 건물 내부의 조명기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광등 교체한 거예요. 형광등 교체한다고 해서 건물 가격이 뛰는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뭐다? 수선비라고 하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설치 여기 있죠. 증축 여기 있죠. 피난시설 설치하면 증설이 되겠죠. 증설,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본적 지출로서 건물의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암기하세요. 이 내용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해당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취득가액이 68만원이고요. 처분가액이 77만원이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45만원이죠. 이거 그냥 분개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기계를 팔았다. 그럼 대변의 기계장치가 사라지고요. 자, 얘가 사라지면 쌤이 차변에 모두 사라진다. 감가상각 누계액도 사라진다 해가지고 무조건 유형자산 처분할 때는 이분개를 먼저 하라고 했죠. 이때 이 기계장치는 취득 원가로 쌤이 분개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68만원 나간다. 이게 1번 분개고요. 감누가 사라진다. 얼마? 감누는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일단 2번 분개예요. 지금 물어보는 문제는 이 감누가 얼마냐 그 얘기예요. 감누를 쌤이 어떻게 한다? X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 얼마에 팔았습니까? 77만원에 팔았죠. 그럼 77만원 팔았으니까 이제 뭡니까? 돈은 77만원이 들어오겠죠. 그럼 차변은 뭐다? 현금이 77만원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처분이익이 생긴 거예요. 얼마? 45만원. 처분이익은 수익이죠. 수익 발생 대변이니까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해가지고 45만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차변과 대변의 분개를 다 했으니까 차변 대변 합계를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대변에는 68만원 45만원이니까 얼마? 113만원이죠. 그럼 여기도 113만원 돼야 돼요. 근데 77만원 밖에 없죠. 그러면 대변에 113만원이 크니까 그쵸? 113만원에서 뭘 뺀다? 77만원 빼면은 차변에 모자라는 금액이 36만원 나오잖아요. 맞죠?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X는 36만원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쉽게 생각하세요. 68만원에서 36만원만큼 가치가 떨어졌죠. 그럼 68만원을 8만원에서 36만원만큼 빼보세요.
검증해 볼까요? 자, 68만원 마이너스 36만원 하면은 32만 나오죠. 그럼 32만짜리를 얼마에 팔았길래 처분이익이 45만원 나올까? 77만원에 팔았겠죠. 마이너스 77만원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45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개를 해가지고 푸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설명과 관련한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박스 볼까요? 현금의 입금 등이 발생하였으나 여기에 키워드가 입금이에요.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알게 될 거예요. 처리할 개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자,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자, 이 내용도 키워드가 되겠죠. 개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자, 일시적. 자, 우리 이런 개정 과목들을 뭐라고 하죠? 임시 개정이라고 하죠. 임시 개정. 자, 이런 임시 개정들은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현금 가부족이었죠. 현금 가부족은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 원인 모르니까 일시적으로 우리가 분기해 놓는 거죠. 또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가시급금이 있었고요. 맞죠? 또 있어요. 가수금도 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임시 개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임시 개정이 아닌 1번과 2번은 절대로 답이 안 되겠죠.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인데 3번은 쌤이 주로 어떻게 설명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준 돈이죠. 돈은 주었는데 정확한 금액을 몰라요. 그렇죠? 주로 이제 출장 갈 때, 야, 출장 가봐라, 한 이 정도 나올 거다 하고 주는 돈이죠. 근데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죠. 가수금은 돈은 들어왔는데 이게 왜 들어왔는지 몰라요. 통장에 돈은 들어왔는데 도대체 이게 왜 들어온 거지? 그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근데 여기서 뭐다? 현금의 입금이 발생되었대요. 근데 가지급금은 주는 거잖아요. 입금은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수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가수금은 현금이 입금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현금의 출금 등이 발생되었다면 그때는 가지급금이 되겠죠.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외상매입금 개정이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외상매입금 개정은 가급적이면은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자주 물어보기 때문이죠.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원래 자리가 어느 변입니까? 밑에 해설 한번 볼게요. 해설을. 자, 외상매입금 부채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항상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뭐다? 항상 기초에 외상매입금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번 연도까지 받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저번 연도까지 갚아주지 못하고 넘어온 거죠. 그렇죠? 계속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또 뭐다? 밑에 한번 볼까요? 물건을 구입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또 외상매입금으로 구입할 수도 있겠죠. 그게 단기의 외상매입금 증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자리가 대변의 부채 증가예요. 둘 다 갚을 거예요. 차이는 있죠. 얘는요, 저번 연도에 못 갚아가지고 넘어온 거고요. 이거는요, 이번 연도에 새롭게 갚아야 될 돈이 생긴 거예요. 아무튼 대변은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럼 얘를 갚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갚아버리면 차변이 사라지죠. 그게 감소액이에요. 결국 외상매입금의 감소는 상환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갚아버린 거다, 그 얘기죠. 부채의 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말까지 못 갚고 남아있는 걸 기말 외상매입금이라고 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항상 부채는 자기 자리가 대변이니까 대변에 항상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에 또 못 갚아야 될 게 생기면은 또 이렇게 생겨난다, 그 얘기예요. 이래나 저래나 얘들은 갚을 거예요. 걔들을 갚아버리면 차변의 감소, 기말까지 못 갚고 계속 남아있는 돈은 기말의 외상매입금. 쉽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케이스를 꼭 자리를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문제에서는요, 어떤 걸 물어보고 있는가 하면은 외상매입금 계정이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가 뭐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럼 방금 보았잖아요.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어떤 거다? 외상매입금을 갚아버린 거죠. 이 말은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거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 외상매입금을 지급했다는 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어디 있습니까? 자, B에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그렇죠. C도 마찬가지 외상매입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을 때. 그래서 B와 C가 정답이 되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D는요, 상품 매출인데 이거는 외상매입금이지 매출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무시하면 되는 거고요. A는 그러면 쌤, 왜 이거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상품 구입 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한 때죠. 지금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달 뒤에 줄게. 적어 놓으세요. 어쩌라고. 맞잖아요. 어쩌라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건 한 달 뒤의 이야기지. 그렇게 하기로 한 거지 지금 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B하고 C가 정답이 되겠다. 답은 2번입니다. 네, 다음은 11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 과목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 이거 쉬운 거죠? 주로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 기업의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 계정으로 자본금 계정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또한 기말 결산 시 자본금 계정에 대체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키워드가 뭘까요? 물론 뭐 자본금도 키워드겠죠. 근데 이게 키워드예요.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거래요. 맞죠? 그럼 우리 전산회계 2급은 개인 사업자 위주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쌤이 자본금 파트에서 이야기했죠. 개인 사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회사에 돈을 빼낸다. 그쵸? 그러니까 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다. 그럴 때 쓰는 개정 과목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인출금. 기억나세요? 인출금. 정답 몇 번입니까? 네, 1번이 되는 겁니다. 쉽죠?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다음 지출 내역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야, 쌤 이거 항상 여러분께 얘기하죠. 자, 보세요. 우리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크게 둘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뭐 영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 자, 그런 비용들을 뭐라고 합니까? 영업을 한다는 것은 뭔가를 판매하고 뭔가를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근데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해요. 근데 비용은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쌤이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영업의 비용만 암기하면은 나머지는 거진다보다 판매비와 관리비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영업의 비용을 암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은 아, 이거는 영업과 관련이 있는 거지, 이거는 없는 거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영업의 비용을 쌤이 자 필기해 놓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죠? 자, 쌤이 암기할 때 기용실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미용실 말고 기용실. 자, 유치하지만 기용실이에요. 기는요 기부금, 용은요 이자 비용, 실은요 무슨 손실. 아, 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죠? 기타의 대손 삼각비. 이거 암기하세요. 이거 늘 나와요. 이거는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세무 2급도 나와요. 그러면 정답 몇 번입니까? 회식 비용은 복리후생비죠.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뭐예요? 이게 이자 비용이잖아요. 차입, 돈을 빌린 거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되겠죠. 요게 이자 비용이에요. 그럼 일단 나가 이제 영업의 비용이고요. 장애인 단체 기부금이죠. 요게 기부금이죠. 기부하는 거는 영업과 관련이 없죠. 맞죠? 그 다음에 회식 비용 뭐였죠? 복리후생비. 죄송합니다. 이거 적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무실 전화요금은 뭐죠? 요거는 이제 통신비죠. 그 문제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으니까
해당하지 않는 거는 영업의 비용이죠. 그럼 영업의 비용만 골라내면 돼요. 이자 비용, 맞죠? 기부금. 그럼 얘들이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니까 XX. 그쵸? 그럼 남는 거는 복리후생비하고 통신비. 그렇죠. 직원들 회식하는 거, 전화요금 내는 거, 이런 거 다 판매하고 우리 회사의 직원들도 관리하고 또 통신비 같은 경우도 관리하고 그런 관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하고 라가 정답이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걸 쌤이 얘기 안 해드리면은 또 얘기 안 해드렸다고 할까봐 제가 추가로 또 여러분께 팁을 하나 드리는 건데, 저 솔직히 이거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만 혹시나 그래도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와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을 나는 정말 구분하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요 계정 과목 교육 등록 가셔가지고, 그쵸? 여기에서 그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클릭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는 801번부터 900번까지니까 801번부터 900번까지 이제 찾아가지고 또 하셔도 돼요. 복리후생비도 있고, 그쵸? 여기에 뭐 있기는 한데, 여러분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게 뭐 팁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팁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뭐 판매비와 관리비하고 영업의 비용을 구분하지 못하면은요 나중에 전산회계 1급이나 세무에 갔을 때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느낌적으로 이게 딱 뭔가 필이 오잖아요. 그쵸? 솔직히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필이 와요. 근데 뭐 이걸 들고 복리후생비 뭐 통신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야 이거 스킬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스킬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만 더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쌤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또 안 해준다고 할까봐. 그쵸? 네. 자, 참고만 하시고요. 이제 13번 문제 풀겠습니다. 네,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자료에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 손익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손익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개념을 모르던데 쉬워요. 손익은 수익과 비용의 합을 손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느냐 이익이 나느냐 그 뜻인데, 이 수익과 비용을 합쳐서 손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는 뭐 단기 순이익과 단기 순손실 합쳐서 또 손익이다라고도 이렇게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수익 비용에 관한 거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분개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자 1번 보겠습니다. 1월 1일 기계를 갖다가 취득을 했는데 취득가액이 100만원이고 잔존가액이 나와 있고 내용연수가 나와 있고 상각번금 나와 있죠. 이게 왜 나와 있을까요? 결국은 감가상각비 구해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익과 비용을 파악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1번 자료에서는요 감가상각비를 구해요. 그러면 이게 공식이 정액법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죠.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정액법 공식은 다들 알고 있죠. 자, 얼마입니까? 취득원가 100만원이고요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0이죠. 그리고 나누기 내용연수죠. 몇 년? 5년. 그러면은 100만원에서 맞죠? 5년 나누면 얼마 나와요? 계산기 20만원 나오죠. 그러면 이 20만원이 1년 12개월치의 감가상각비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좀 위험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위험한가 하면은, 여러분 그거 알죠? 항상 우리가요 취득한 그 연도에는요,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게 1월 1일 날 취득을 했으니까 12개월치를 다 사용을 했겠죠. 그쵸? 그래서 그냥 20만원이 정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요 10월 1일 날 취득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취득한 게 아니고 뭐 3월 1일이나 4월 1일이나, 그러니까 중간쯤에 취득을 했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그때는 뭐 한다? 월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알고 있죠, 여러분? 월할 상각. 근데 다행히도 1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곱하기 12분의 몇 개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0만원이 그냥 감가상각비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럼 비용이 20만원이 나왔어요, 일단.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자 수익이 10만 원만큼 나왔답니다. 그러면 이 둘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이제 더 이상 수익과 비용이 없는 거죠. 그럼 이자 수익이 얼마? 10만 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손익을 따지면 얼마냐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돼요. 근데 수익은 10만 원인데 비용은 20만 원이니까 그래도 번 거보다 쓴 게 더 많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거 퉁치면은 마이너스 뭐예요? 10만 원만큼이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0만 원만큼이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이에요. 아시겠죠? 몇 번입니까? 네,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손실이 10만 원 났죠. 물론 이자 수익이 10만 원 있었지만 손실은 20이기 때문에 퉁치면은 결국은 10만 원이 단기순 손실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손익에 대한 개념 꼭 알고 갑시다.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다음같이 주어진 자료에서 단기 기말 손익계산서에 계산되는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단기의 손익계산서 있잖아요. 기말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는 항상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보고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말까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금액을 보고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자, 이 보험료는 뭐다? 항상 발생주에 의해서 이번 연도에 발생한 만큼만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는. 그래서 우리 회계는 발생주입니다. 그렇죠? 우리 회계는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금주의가 아니에요. 현금을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번 연도에 들어오는 부분만큼만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단기의 보험료를 현금으로 준 금액이 얼마? 4만 원이래요. 그럼 이거 만약에 분개하면은요. 자, 밑에 분개해놨죠? 자, 첫 번째 겁니다. 대변에 현금 4만 원 나가고 차변에 보험료 4만 원 이래 되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기말에 가가지고 이게 결산정리사항이에요. 재무상태표에 계산된 성급보험료가 만 원이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 미리 지급한 보험료가 만 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미리 지급한 건 단기 게 아니고 내년 거잖아요. 자기 거.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험료를 만 원만큼을 대변에 감소를 시키고 얘를 차변은 뭐다? 성급보험료다라고 해가지고 성급 비용으로 이를 분개했겠죠. 그쵸? 그럼 결국은 4만 원 주었지만 만 원만큼은 선급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년 거예요. 내년 거. 차기분이에요. 그럼 결국 단기의 보험료는 얼마였단 얘기입니까? 3만 원이었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의 보험료 뿐만 아니고 단기의 뭐 임차료, 단기의 이자 수익 이런 게 있으면은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어떻게 한다? 그렇죠. 현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선급은 빼면 됩니다. 내년 거는 그냥 빼면 되는 거예요. 선급은 내년 거다. 잊지 마세요. 자,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는 일단 화면을 좀 볼 건데요.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 드리려면요. 재무상태표도 그래야 되고, 손익계산서도 그래야 되고, 또 거기다가 금액을 집어넣어 가지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해도 막상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면은 이 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딱 보았을 때 아무런 생각도 안 난단 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로서 풀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이제 기대감에 자, 이 문제를 푸는 팁을 제가 여러분께 그냥 알려드리고 풀이를 끝낼 테니까 이 팁 하나만 좀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 그래도 거래 판례서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그쵸? 거래 판례서는 아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이래요. 수익이 증가한 경우에 수익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수익이 발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지문을 보니까 뭐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고 뭐 자본이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풀 때는 두 가지의 개념만 아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수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수익은 여러분들 자,
수익은 돈을 번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회계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자산의 증가와 부채 감소예요. 그리고 비용은 자산의 감소와 부채 증가예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수익은 돈을 번 거잖아요. 그럼 쌤이 기본 강의 때 얘기 드렸죠. 자산은 내 거고 부채는 갚을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부채는 빚이에요, 빚. 그쵸? 그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거가 늘어나고 빚이 줄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수익이에요. 왜냐면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이 움직여줘야만 수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비용은 그럼 어때요? 비용은 내 거는 감소하는데 빚이 늘어나면은 그게 비용이에요. 느낌을 잡아야 돼요. 당연히 내 거는 주는데 빚은 늘어나면은 그건 당연히 뭐다? 비용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자, 자산의 증가와 부채 감소는 수익이라고 있잖아요. 내 거가 늘어나고 빚이 줄면은 좋은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요. 거래 판료소에서 자산의 증가와 부채 감소는 차변이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동그라미 쳐가지고 항상 거래 판료소에서 얘하고 얘를 줄을 거예요. 무슨 얘기다? 그렇죠.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좋은 거잖아요. 수익이 발생해요. 이해되겠죠? 그럼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도 증가해요. 아니면 자본의 증가도 수익이 발생해요. 왜 그럴까요? 자본도 결국은 진짜 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 내 거가 증가하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꾸로, 자, 이제 이거는 파란색으로 제가 이제 적어 드릴게요. 그럼 거꾸로 그러면 내 거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맞죠? 빚이 늘어나요. 그럼 분위기 어때요? 분위기 안 좋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는 곧 뭐다?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편해요. 그럼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뭐다? 자본의 감소예요. 왜? 진짜 내 거가 감소할수록 비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길이 같은 거고 파란색 길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수익이 증가한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수익이 증가했대요. 발생한 거죠? 그럼 빨간색이 답이죠. 누구예요? 자산의 증가, 부채 감소, 자본의 증가. 정답은 1번이죠. 자산이 증가, 부채 감소, 자본의 증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번을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기억하신다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전산회계 2급 이론 시험 문제 102회차 풀이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